자, 이제 16페이지 갑니다. 16페이지. 17번은 양도소득세 산출세 계산 방식이 보완됐다 돼 있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비사업용 토지와 과다 보유법인 주식 등의 뭐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세율을 정해한다. 뭐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신 밑에 보니까 여백이 있죠.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기합니다. 우리 소득세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것을 과세기간이다 라고 부르죠. 현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2월 4일 날 토지를 팔았습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양도 차익. 어떻게 계산하죠?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팔아서 생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편입 빼준 게 양도 차익이죠. 뭐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더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7월 4일 날 건물을 팝니다. 그런데 건물 팔 때 손해보고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도 차손 30이 발생했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1년에 2개 이상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판 것은 플러스, 나중에 판 건 마이너스. 그러면 요 2개를 통산하더라. 합친다는 얘기죠. 통산하면 70이 되겠죠. 통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7월 4일 날 건물을 팔 것인가 아니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마이너스로 팔 것인가 어느 게 좋겠습니까? 요거 생각하시라. 같은 과세기간에 팔았을 때만 통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확인되셨죠? 이 사람 작전 잘못해가지고 이때 팔지 않고 다음 연도에 팔았더라. 다음 연도에 팔면서 마이너스로 팔았더라. 그때 다른 게 없으면 그 마이너스는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다. 통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우리 세법에서 양도 1은 언제입니까? 양도 1. 판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판날은 잔금 받은 날 또는 등기한 날. 둘 중에 빠른 날이죠. 따라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3월 31일까지 팔아야지만이 중과세 안 하는 거죠. 4월 1일 이후에 팔면 중과세 대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자, 그러면 계약을 3월 초 정도에 했습니다.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야 된다? 3월 말까지. 그러지만이 중과세 대상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잔금을 이렇게 유도하려고 봤더니 잔금이 4월 5일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등기를 빨리 넘겨주면 된다. 3월 말까지 등기 넘기면 둘 중에 빠른 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17페이지에 보시면 18번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기한이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뭐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얘기지만 주식을 팔았더라 그러면 양도에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의 별표. 환산 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해야 되어 있죠. 자, 갑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 이번에 갑이 땅을 2억에 취득해서 5억에 팝니다. 그러면 양도세 대액 계산의 원칙은 여기에다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적는 거죠.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5억. 그리고 취득가액은 2억. 다른 게 없더라 그러면 양도차익은 3억 나와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이 땅을 아주 옛날에 사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를 인정할 수 없더라 그러면 뭘로 가는가?
추계로 갔죠. 환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추계로 갑니다. 추계. 자, 그럼 옛날에 공부할 때 추계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매, 감, 환, 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그 다음은 기준시가. 자, 그래서 실무에서 보시면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확인할 수 없더라 그러면 추계. 양도가액 추계 순서는 매, 감, 기가 되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더라. 취득가액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추계 순서는 매, 감, 환, 기. 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실무에서 양도가액은 추계로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실거래가 적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취득한 금액이 확인이 안 되더라 그러면 추계로 건너왔죠. 첫 번째, 매매 사례가액. 옛날에 매매 사례가액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감정가액. 예를 들어 30년 전에 취득한 거더라. 30년 전 소급해가지고 감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주로 뭘 이용하는가? 환산한 취득가액. 자, 그러면 환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거 좀 기억하시는데 기준시가 비율대로 환산합니다. 기준시가. 여러분 그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로 매년 5월 말에 고시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이번에 팔았을 때 개별 공시지가가 2억이었더라. 옛날에 취득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었다고 볼까요? 이미 고시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요 비율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2억에서 1억이 되니까 5억은 얼마가 된다? 2억 5천이 된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당시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5억이고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더라 그러면 추계 매, 감, 환, 기인데 매 없고 감 없고 그 다음 환산한 취득가액이죠. 환산 취득가액 얼마 적는가? 2억 5천. 이렇게 적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이 이렇게 추계에 속하더라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도 뭘 해주는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줍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얼마나 해주는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 되겠죠. 1억에 3%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300만 원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가?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래서 지금 기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옛날에 취득했을 때 냈던 취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 그리고 뭐 자본적 취득 같은 게 있더라. 그런 거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방향을 일로 틀었으니까. 이때는 뭐 해주는 거라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판 사람이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 대상이더라. 그러면 중개수수료 굳이 영수증 끊어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팔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이 포함되는 거죠. 그것은 어느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가?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일 때만. 지금 사례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더라. 추계로 건너왔지 않습니까? 환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수수료 영수증 갖고 왔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뭐만 해주는가? 필요경비 계산공제. 확인되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지금 환산해 보니까 환산가액이 2억 5천이죠.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이 사람이 2억에 샀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옛날 2억짜리 계약서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옛날에 얼마에 샀는가 물어보더라 그러면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 2억일 때 비해서 환산 취득가액 2억 5천 적으면 양도세는 줄게끔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신설된 거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이더라. 그러면 환산가액 해주는 건 괜찮은데 가산세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저 원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리 쓰니까 그거를 쫓아가서 가산세 부과하겠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무엇인가? 모든 환산 취득가액에 가산세 붙이는 건 아닙니다. 건물 신축했을 때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신설.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신고 납부 시 가산세 부과인데 적용 대상은 건물 동그라미 그리고 신축 동그라미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5년의 양도의 동그라미 이 경우에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했더라. 그러면 좋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적용해 주겠다. 대신 가산세 그 밑에 5% 내라. 되시겠죠? 어느 경우에요? 건물 신축했을 때만. 그리고 신축하고 5년의 양도. 취지는 아니 어떻게 신축하고 5년도 안 돼서 파는데 옛날 취득가액이 왜 기억 안 나냐. 이게 취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또 팁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토지니까 이거 해당되지 않는 거죠. 아니, 토지 환산 취득가액 이거 건물 신축했을 때만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사례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산 취득가액 적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설명 들으신 다음에 깊은 이제 인상을 받아서 야, 내가 옛날에 땅을 샀는데 한 7년 전에 샀던 거, 7년에 산 거, 나 취득가액 모른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것인가?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7년 전 거 환산가액 들어가더라 그러면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판 사람 다 쫓아갑니다. 둘 간의 거래를 얼마 했는지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금융거래까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 붙인 거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팁을 드리는데 언제 것까지 정도가 환산 취득가액 넣었을 때 세무서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 뭐 법에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한 10년 기준입니다. 10년 기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땅을 팔았더라. 그러면 10년 전에 취득했더라. 그러면 두 가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취득한 금액과 환산 취득가액 계산했더니 환산 취득가액이 더 크더라. 그러면 옛날 계약서 없애버려야 되고. 참 좀 좋은 거 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 장 넘겨서 18페이지에 20번 양도세 예정신고에 무신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입니다. 참 제목도 긴데요. 여러분 그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이것을 과세 기간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2월 4일 날 토지를 팔았습니다. 이 사람 예정 신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2월 4일 날 땅을 팔았더라. 그러면 양도세 예정 신고해야 되는데 기억하시기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따라서 4월 30일까지 이때 하는 신고를 뭐라고 본다고요? 예정, 신고, 납부다 이런 단어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의무입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로든 예정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양도차익, 양도차손, 양도차익 없어도 취지는 세무서에서 그 사람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제로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벌칙을 가하는데 그 벌칙의 이름이 무엇인가? 가산세죠. 주의하실 거 과태료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신고 납부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덧붙이는 것을 가산세라 부른다. 자, 그런데 가산세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구분하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 신고 가산세. 무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 신고는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금액을 적게 적어서 신고한 경우. 그런데 이것은 경중을 따집니다. 일반이냐 부당이냐.
그래서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20%고 부당일 때는 사과의 종류 부사 40%죠. 과소신고는 10%고 부정일 때는 40% 부사입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돈을 안 냈거나 적게 낸 경우 하루에 10,000분의 3원씩 덧붙이더라. 그리고 하루에 10,000분의 3원씩은 연 이절로 따지면 연 10.95%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는 손님들이 물어볼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러한 예정신고 납부를 했더라. 그러면 낼 세금의 10%를 깎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라고. 그러다가 10%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는 5%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는 이제는 예정신고 납부에도 세액공제는 안 해줍니다. 한 푼도 안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예정신고 납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가 덧붙더라? 가산세가 덧붙더라. 그럼 조금 좀 이상한 겁니다. 신고하면 세금 좀 깎아주면 좋을 텐데 깎아주는 건 안 하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은 이걸 늦춰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했는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때 신고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 확정 신고 납부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이 2월 4일 날 땅을 팔고서 4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납부 안 했는데 그럼 가산세가 붙겠죠? 이 사람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했더라. 작년까지는 가산세 안 깎아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을 바꿔가지고 예정신고 납부 안 한 사람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 납부했더라. 그러면 가산세를 절반을 깎아주기로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20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무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 내 다음 연도 5월달 되겠죠?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를 깎아주겠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사유를 역시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냥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세금을 좀 깎아주는 제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양도세 감면 한도를 일어나했더라. 자, 칠판 잠깐 오실까요? 여러분, 현재 양도세는 비과세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과세는 파산선고, 농지교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 계산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10원 한 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거 비과세 대상을 팔았더라. 1억에 산 것을 8억에 팔아볼까요? 돈 얼마 벌었습니까? 7억을 벌었죠. 비과세는 세금 계산 아예 안 하는 거니까 10원 한 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면의 대표는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팔았더라 그러면 양도세 감면합니다.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팔았더라. 양도세 감면해 주는데 감면은 요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경감과 면제. 경감이라는 것은 뭐 10% 빼준다, 20% 깎아준다 이런 것을 경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면제는 100%를 깎아주는 것을 면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냥 의미만 파악하시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팝니다.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이니까 세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 판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 빼주고 기타 비용 빼주면 양도 차이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면 소득금이 나오고 기본세 했더니 과표가 나옵니다. 곱하기 세율 했더니 산출세액이 5천만 원 나왔다고 볼까요? 내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지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 면제니까 세액 감면을 5천만 원 해줍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팔았는데 산출세액이 1억 5천 나왔다고 볼까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한도인가? 1억까지. 그러면 산출세액 1억 5천 중에서 1억 원만 한도니까 납부할 세액 5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팔았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내년에도 또 팔 수 있고 또 여러 개 팔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감면 한도는 1억이고 5년간 감면 한도가 2억짜리도 있었고 3억짜리도 있었고 머리가 아팠었습니다. 그걸 올해부터 법을 일어나 있더라. 5년간 모두 다 2억 원으로 통일하기로.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5년간 개정 후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5년간 감면 한도를 일어나 있더라. 그래서 2억 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다시 한번 비과세와 감면, 이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비과세는 세금 계산 안 하는 거다. 10원 한 푼 낼 필요가 없더라. 대신 감면은 세금 계산 해야 된다. 해놓고서 나온 세금의 일부분까지만 한도를 더 가지고 감면한다. 그래서 한도 내면 낼 세금이 없지만 한도를 초과하더라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은 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 더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땅을 갖고 있다가 수용당하는 경우도 있죠. 땅을 갖고 있다가 수용당하더라 그러면 보상금 받을 겁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상금 받은 것부터 양도세 계산합니다. 그래 놓고서 주로 현금 보상을 받았더라 그러면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해 줍니다. 10% 정도.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번 월세 세액 공제일 인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왜 제가 설명드리는가? 여러분 그 일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나 주택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임대를 구청 가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걸 많이 물을 겁니다. 저한테도 역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임대주택 등록할지 안 할지. 정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더라 그러면 이미 포착이 됐으니까 소득세 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더라 그러면 월세 받는 거 소득세 내야 됩니다. 소득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합니다. 신고서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사람한테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과합니다. 왜? 우리 건강보험에는 직장보험이 있고 지역보험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역보험이더라 그러면 직장보험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등록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따져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록을 유도시키고자 그 세입자들한테 세입자들이 월세 낸 거 가지고 오더라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그걸 올해부터 더 인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팁을 드립니다. 임대주택 내가 임대를 놨을 때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세입자가 근로자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근로자로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 월세 세액 공제 받겠다라고 하면 그냥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시고. 예? 무슨 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3번에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원래는 2017년 12월 30일까지였는데 3년을 연장해서 2020년 12월 30일까지고. 한 장 넘깁니다. 22페이지에 4번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 요건 완화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그 농어촌 주택, 시골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더라. 또는 내가 살던 고향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았을 때 양도세 감면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맨 밑에 오른쪽 2020년
12월 30일까지 팔았을 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과 고용 주택 제가 요건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2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여기부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24페이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첫 번째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범위를 명확히 하겠더라. 여러분 그 실무에서 보시면 세금이 우선하는가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는가 기억 안 나시죠? 자,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죠. 판단 기준은 법정기일 갖고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보다 앞서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 그게 우선이 되고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어 있더라. 그러면 세금이 우선한다. 그런데 그중에 세금보다 우선한 채권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도 이제는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인터넷 등기소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연락 없이 바꿨더라고요. 인터넷 등기소 그 등기부등본 떼보신 적 있죠? 거기에 출력하고 그 위에 보니까 확정일자 이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게 전에 그런 칸이 없다가 나중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력은 아시죠? 인터넷 등기소 가가지고 출력만 그동안 했었는데 그 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끔 바뀌었더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2번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셔도 되고. 자, 이제 오른쪽 25페이지에 보시면 1번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 공제가 축소됩니다. 자,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신고를 하더라. 그러면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현재는 7% 세액공제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5%만 깎아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 최종은 한 푼도 안 깎아줄 거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대신 넘기시기 전에 상속과 증여세 파트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여러분 누구 간에 증여했냐에 따라서 빼주는 금액이 있는 건 아시죠? 자, 배우자 간에 증여했더라 그러면 얼마 빼줍니까? 6억. 그 6억 원은 건별로 6억이 아니죠? 10년간의 누계치.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증여합니다. 얼마 빼줍니까? 5천만 원.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한테 증여합니다. 얼마 빼주는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다시 한번 누구 간의 증여냐에 따라서 금액 빼주는 게 있는데 배우자 간은 6억. 직계 존비속 간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그리고 이 금액은 10년간의 누계치. 자, 한 장 넘겨서 26페이지 취득세 파트에서는 1번 특수관계인간 부담부 증여 취득 관련 세율체계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버틸만 하십니까? 부담부 증여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부담부 증여. 자, 기초부터 A가 B에게 증여를 하죠. A를 뭐라 부르고? 증여자. B를 수증자. 수증자가 내드릴 세금. 증여세. 또 취득세. 되시겠죠? 증여자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옛날에 2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5억짜리가 되었습니다. A가 B한테 증여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내야 되겠죠? 얼마에 대해서? C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A가 2억에 샀다가 몇 년 지나서 지금 5억짜리 됐다. 이 5억짜리를 B에게 증여를 하더라. 5억짜리를. 그럼 수증자는 증여세 내는 거죠.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내는 겁니다. 수증자가. 수증자는 또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그리고 세율은 3.5%. 나 기억 안 난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고 또 취득세도 내야 된다. 되시겠습니까? 참 할 말은 많은데 저한테 30분 주실 수 있죠? 최 실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수증자는 자기 땅이라고 등기해야 되겠죠. 증여받았으니까 등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세금 내는 거 아니다. 취등록세요? 왜 새로운 세목을 만드십니까?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내가 사가지고 내 명의로 등기하더라. 무슨 세금 내면 다 끝나는가? 취득세. 등록세라는 세금 안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내가 취득해서 내 명의로 등기하더라. 그러면 취득세만 내면 다 끝나는 거다. 따라서 지금 사례에서는 증여를 받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내릴 세금 증여세. 그리고 등기할 때 취득세. 끝입니다. 더 내는 세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증여자가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을 찾아가서 2억 원을 꼬옵니다. 보통 뭐라고 합니까? 담보대출. 담보대출이죠? 그러면 이 2억 원은 증여자 입장에서 채무가 될 겁니다. 이번에 증여자가 수증자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 땅 5억짜리 주겠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은행에서 꼬은 2억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 이 2억 원도 당신이 좀 떠안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자의 채무 2억 원을 떠안다 보면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증여를 뭐라고 부르는가? 부담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것. 그것을 부담부 증여. 세금 문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여 당시 가액은 5억짜리인데 그중에 채무 상당액 2억이 있고 채무를 뺀 나머지 3억이 있네요. 자, 이 중에 채무 상당액 2억 원은 양도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양도란 무엇인가? 사실상 유상이죠. 그러면 지금 A의 입장에서 따지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했더라. 2억 부분 대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고요? A는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 가서 2억 원 꼬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을 이제는 갚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갚기로 했으니까. 그럼 다시 생각하시면 B한테 2억 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따라서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에 속하면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양도세. A가 B가. 증여자인 A가 양도세 내는 거다. 그리고 2억을 뺀 나머지 3억 원은 공짜로 준 거죠. 공짜니까 증여에 속한다. 그러면 무슨 세금 낸다? 증여세.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다? 수증자인 B가. 되시겠습니까? 부담부 증여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현실에서 많이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걸 얘기하는데 그중에 채무 상당액은 양도에 속해서 양도세를 증여자가 내는 것이고 채무 뺀 나머지는 증여에 속해서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는 거다. 자, 그 다음 수증자 입장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더라 그러면 취득세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 자, 그러면 채무 상당 2억 원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자기가 2억 원을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대가 지불하는 유상취득.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는 4%.
농지일 때는 3%. 주택일 때는 6억 이하짜리는 1%고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는 2%고 9억을 초과하는 것은 3%. 자, 그 다음 3억 원은 공짜로 받았네요. 따라서 취득세 세율은 무상취득. 무상일 때는 3.5%. 물론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되시겠습니까? 이거를 이번에 취득세에서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또 제가 연결할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놨네요. 그럼 전세금 2억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전세금은 채권이다, 채무다.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보시면 전세 낀 것을 이렇게 증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에 속한다? 부담부 증여. 왜? 이 사람의 채무를 이 사람이 떠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 5억짜리의 채무 2억 원을 떠넘겼네요. 증여자는 무슨 세금 내야 됩니까? 양도세 내는 거죠. 그 양도세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무슨 얘기인가? 이제 여러분 현실에서 일하다 보면 부담부 증여했을 때 그 양도세 내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양도세 내는데 대충 얼마 정도 내야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토지니까 그냥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멍해져가지고. 자, 큰 틀로 계산합니다. 큰 틀로. 지금 부담중에 들어가면 5억짜리가 되겠죠. 그중에 채무 상당의 2억이지 않습니까? 5분의 2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5분의 2. 이 사람 옛날에 얼마 주고 샀다? 2억 주고 샀는데 지금 5억짜리가 되었죠? 5억짜리 담보로 2억 채무 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양도가액은 그냥 5억을 적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 나머지 업 들어가면 3억 구했죠? 여기에다가 5분의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다. 이번에 5억짜리고 옛날에 2억에 취득한 거 똑같이 해놓은 다음에 조 비율만큼 5분의 2를 곱합니다. 그러면 3억의 5분의 2는 1억 2천이 되겠죠. 40%니까. 그러면 관련된 장기부 특별공제 해주고 소득금이 나오네요. 기본제 해주고 그러면 과표 곱하기 세율 우리가 공부한 거 누르면 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념만 잡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계산기만 누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양도세 내야 되고 이 사람은 증여세 내는 거죠. 자, 3억짜리 증여받으면 보통 20%에다가 1,000만 원 누진공제합니다. 그러면 3억에 20% 그러면 6천만 원 빼기 1,000만 원이니까 증여세는 5천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여세를 작년까지는 신고했더라 그러면 7% 세액공제 줬는데 올해부터는 5% 세액공제만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양도세 내야 되고 이 사람은 증여세 내고 끝난 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또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취득세도 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쪽이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더라. 이것을 아들한테 증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아파트 팔아서 판 대금을 아들한테 조금씩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부담부 증여할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한테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단순히 증여하더라. 단순 증여가 뭐라고요? 채무 안 떠넘기겠다. 그럼 아버님은 낼 세금 없습니다. 아들이 내야 될 세금,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전액에 대해서. 두 번째 사례, 아버님의 아파트가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 낀 것을 넘기더라. 그러면 그중에 전세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버님은 양도세 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공부한 거랑 연결해 보면 우리 아버님이 주택이 3주택 이상 잔다.
그런데 이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더라.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하면서 아까 공부하신 장기부 특별공제 안 해주고 세율은 20%포인트 가산.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전세금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들이 증여세 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5천만 원 공제해 주니까 3억에서 5천만 원 빼주면 2억 5천. 그리고 20%, 5천에다 10% 빼면 증여세는 4천 나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우리 아들은 또 취득세 내야 된다. 채무는 유상취득. 채무 뺀 나머지는 무상취득. 되시겠습니까? 아버님이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이거 모르겠다. 팔겠다. 팔았습니다. 그 판 대금을 아들한테 건네줘야 되겠죠? 뭐 촬영 들어가고 있지만 아버님한테 아버님 판 대금 아들한테 어떻게 건네줘야 될까요? 5억 원을 아들한테 계좌 이체했더라. 큰일 납니다. 물론 계좌 이체해놓고서 우리 아들이 매일 그냥 쓰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그런 거 포착이 안 되니까. 대신 아버님이 아들한테 계좌 이체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아파트 같은 걸 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돈으로 샀을까? 이런 게 전산망에서 뜹니다. 그러면 쭉 와서 아들한테 묻는다는 얘기죠. 돈 어디서 났는가? 안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거래 추적해 보니까 아버님한테 건너온 게 있더라.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 내시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님이 이 땅 귀찮으니까 팔았습니다. 돈 받은 것을 아들한테 틈틈이 건네줍니다. 주로 주말에 며느리만 부릅니다. 그래서 쇼핑백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5만 원권으로 쇼핑백에 한 번 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겠죠. 이건 여러분 가정생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는가? 아버님이 팔았습니다. 근데 아까까지는 어지럽다 해놓으시고 왜 이런 얘기는 이렇게 잘 들으시려고 합니까?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아버님이 카드를 만듭니다. 신용카드를 아들한테 줍니다. 아들 그거로 생활비하라고. 그리고 아들은 월급 받는 거 다 저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갖고서 아파트 같은 거 삽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좋은 거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현실에서는 많이들 아마 손님들이 물으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26페이지 2번 합의음을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오른쪽에 등록면허세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1번과 2번 건너뛰시고 대신 그 28페이지 간단한 사항 그 재산세 파트에서 1번 여러분 그 우리 재산세 몇 월 달에 내죠? 7월 9월이죠.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뭐에 대한 재산세 냅니까? 뭐 그런 거죠. 네. 건축물, 주택의 2분의 1, 그리고 선박, 항공기. 7월 달에 내는 거죠. 9월 달에는 토지, 주택의 2분의 1. 그런데 주택은 두 번에 걸쳐서 내더라. 번거롭지 않습니까? 7월 달에 한꺼번에 내는 거. 작년까지는 10만 원 이하였다가 법을 개정했습니다. 20만 원 이하로. 뭐 큰 건 아니죠. 네. 자, 그다음 그 밑에 2번 재산세 분할 납부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자, 우리 재산세 분할 납부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죠. 맞죠? 분할 납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더라. 작년까지는 45일 이내였는데 올해 법을 개정해서 2개월 이내로. 간단한 얘기죠. 오른쪽에 3번 재산세 토지분 뭐 과세 대상 구분 체계를 개선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부칙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참으셨고 저 역시도 나오기 전에 오늘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왔었습니다. 개정세법 강의가 가장 힘듭니다. 왜? 개정 전까지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작년에 공부한 분도 계시고 한참 정도 계시니까 그래도 잘 쫓아오셔가지고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일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